안녕하세요. 저는 고개 돌리면 한 명씩 있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요즘 애들이 흔히 말하는 반백살이라는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5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의 실수라고 해야 할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친구의 인생도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죠.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을 제게 안겨주었거든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제 친구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제 인생과 친구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늘 제 삶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었어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도 제가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5살 때쯤 부모한테 버림받고 줄곧 할머니 품에서 자랐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돈 벌러 타지로 떠났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가난하면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왕따 당하기 일쑤였지만 다른 애들과 저는 달랐어요. 제가 제 외모에 대해 직접 언급하긴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나름 잘생긴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내성적이어서 조용했는데 그것도 시크하다고 치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자애들 여자애들 구분할 거 없이 모두한테 인기가 많았었어요. 잘난 얼굴 덕분에 가난해도 놀림받지 않고 친구들이 알아서 따라오니까 저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고등학생 때 누구나 한 명씩 있을 법한 첫사랑이라는 존재가 제게도 생기게 되었죠. 그 여자아이는 어느 누가 봐도 이쁘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뻤어요. 거기다 저와 다르게 당차고 활발해서 반대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성격까지 좋으니 저처럼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재미로 인기 투표 같은 걸 하면 제가 남자 1위, 그 아이가 여자 1위였었죠. 그래서 가끔 애들이 저와 그 아이를 엮으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처음엔 제가 얼굴만 보고 친구를 사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교에 그 여자아이가 이쁘다고 소문이 퍼져도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 아이가 연예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고 난리였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3학년이 됐을 때 그 여자아이와 제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자유로운 성격이셔서 굳이 저희 자리를 마음대로 정해놓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보고 학교 등교해서 빈자리에 앉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졸업하면 바로 일하고 싶은 생각에 학교 공부는 때려치우고 일찍부터 자격증을 따놨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생각으로 제일 먼저 등교해서 맨 앞에 앉았었죠. 맨 앞줄이 어디에 앉든 고개만 살짝 숙이고 자면 책 보는 것처럼 보여서 은근히 안 걸리거든요. 자리를 잡아놓고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서 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끄러운 소리가 느껴지는 게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등교를 한 것 같더라고요. 돗대기 시장처럼 왁자지껄해졌을 때쯤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니까 제게 안녕하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눈앞이 살짝 뿌옇게 보이면서 제 옆에 앉은 아이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찌푸렸는데 점점 시야가 돌아오더니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안녕? 너 근데 왜 여기 앉았어? 보통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앉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이 자리 선생님 앞이라 부담스럽다고 잘 안 앉으려고 하던데? 그냥 여기 있으면 대놓고 자도 너처럼 안 걸릴 것 같아서. 너 어제 하루 종일 자던데 선생님들이 모르더라? 그래서 한번 앉아봤어. 아, 그래? 이 자리 은근 좋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자기엔 최고지.
근데 너도 나처럼 공부 포기했나 보네? 난 이미 공부 포기했거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데 노력해도 잘 안 돼서 어중간한 상태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단계? 지금 우리가 고3인데 아직도 고민을 한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애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수능 준비하던데. 야, 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도 몰라? 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늦지 않았다고. 열심히 하면 금방 따라잡겠지 뭐.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른 거야.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 잘 새겨들어. 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해본 게 처음인데도 원래 친했던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그 아이는 소문대로 성격이 되게 밝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조용하면서 내성적이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었죠. 그 뒤로도 제게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던 게 그 아이였어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제가 그 아이에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나 다른 애들에게 눈에 띄게 하고 싶진 않았고 조용히 쪽지를 적어서 주려니 그것도 괜히 긴장돼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쪽지에 제 마음을 적어 전해주기로 마음먹었고 대신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쪽지를 그 아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제 친구가 사람 없을 때 넣어야 하니 누군가 올까 싶어 급하게 넣는다고 사물함 위치를 착각해서 그 아이의 사물함이 아닌 그 아이의 친구 사물함에 넣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하교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아이가 저를 부르더니 제가 적은 쪽지를 손에 쥐고서 자기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먼저 다가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미안하다고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 말하면 당사자가 상처받아야 할 것 같아서 거절도 못하고 게다가 저는 주목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애들 많은 하굣길에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아이들의 관심은 저희한테 쏠려있고 저는 원치 않은 연애가 시작됐고 진짜 정말 최악 중에 제일 최악인 날이었어요. 제 첫사랑은 그렇게 허망하게 고백조차 못해보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다음날 등교를 하니 쪽지를 대신 넣어준 친구가 제 첫사랑과 사귄다는 얘기가 파다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건지 늘 제 옆에 앉던 첫사랑이 여자친구와 같이 등교해서 친구 옆엔 자기가 앉고 제 옆엔 여자친구를 앉혔죠. 도저히 사태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1교시가 마치고 쉬는 시간에 바로 친구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소문대로 진짜 지훈이랑 사귀는 거야? 나 네 말 듣기 전까진 그 소문 안 믿어. 네가 직접 나한테 말해. 소문 맞아. 나 오늘부터 지훈이랑 사귀기로 했어. 너한테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치만 내가 먼저 지훈이 좋아했어. 알잖아. 남학생들 지훈이랑 사귀고 싶어서 난리인 거. 너 쪽지 잘못 넣은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실수 아니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그냥 나한테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미안하다. 그래도 난 네가 오해라고 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받아줄 줄 알았겠냐? 그리고 네가 언제 좋아했든 우리보다 한참 늦게 지훈이 짝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여자친구도 있잖아. 알고 보니 제 친구가 그 아이를 좋아해서 일부러 다른 아이의 사물함에 제 쪽지를 넣은 것이었어요.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제가 알아서 포기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한동안은 친구한테 정말 화가 나고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를 보면 답답함에 한숨부터 나오고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이젠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며 한탄했었죠. 하지만 제가 한탄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첫사랑과는 완전 반대의 성격이었고 오히려 저와 비슷하게 엄청 조용한 성격이었죠.
저희가 무심코 지나치는 꽃이나 나비 같은 생명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 기억으론 저와 사귀기 전엔 여자친구가 남 눈치 봐가면서까지 조용하진 않았거든요. 정말 조용하다 뿐이지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저와 사귀고 나서부터 하굣길에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생각을 했을지 싶을 정도로 제게 말도 못하고 늘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여서 한 달 정도는 엄청 답답해했어요. 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저랑 반대로 되게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거든요. 저희가 사귀기 전 어쩌다 교무실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우연히 제 가정사를 듣게 됐나 봐요. 그 뒤로 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혹시나 저한테 말 실수라도 할까봐 그게 제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배려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배려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괜찮다고 가족 얘기든 뭐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괜히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 여자친구는 전보다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어느 정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본인 가족 얘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운데 이젠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도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한편으론 눈치 안 봐도 되는데 괜히 제가 눈치 보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와 별탈 없이 잘 만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그 회사와 관련 자격증은 미리 학생 때 다 따놨었어요. 원래라면 고졸은 갈 수 없는 회사지만 1년에 딱 한 번 고졸 채용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덕분에 바로 합격할 수 있었죠. 아내는 결혼을 해서도 고등학생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늘 저를 먼저 위해주고 결혼 전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옆에서 같이 슬퍼해주고 이제 남은 가족이 없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자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죠. 제가 몇 년 동안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기도 일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제 앞길을 응원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아내에게 참 미안해요. 저는 처음에 회사 나와서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옷사업을 했었어요. 초반엔 매출이 좀 있나 싶었는데 오픈빨이 빠지니 금세 적자가 나버리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미련 못 버리면 빚덩이에 앉겠다 싶어서 제가 투자했던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손을 뗐어요. 가게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있던 거울 속 제 모습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뭘 믿고 회사를 박차고 나왔나 후회도 했고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다시 가난했던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지 멀쩡한데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내가 대뜸 사업을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옷 사업이 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사업을 또 하자고? 여보, 나 망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런데 그걸 또 하라는 말이야? 그러다 우리 집까지 날려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느낌이 좋아. 나 믿고 한 번만 더 해보자. 당신 먹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치킨 사업하자. 어때? 치킨 사업? 지금 널리고 널린 게 치킨인데 무슨 치킨 사업을 하자는 거야. 흔한 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는 거 몰라? 그렇긴 한데 전에 당신이 내 생일에 직접 치킨 만들어줬었잖아.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 그걸 메인으로 잡고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 생일에 치킨을 만들어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치킨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비싸다고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언젠간 할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고 안 계시면 만들어 먹으려고 레시피를 받아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내한테 해줬는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맛있다면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준 거라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준 줄 알았는데 그걸로 사업까지 하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당시 저한테 알려주신 치킨 레시피가 3개 정도 되는데
만약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를 먼저 내보고 성공하면 나머지 2개도 하나씩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자신이 먼저 해보자고 한 거니까 자기가 사업비 주겠다고 그동안 아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2개를 제게 내미는 거예요. 제가 망설이고 있자 아내가 제 손을 가져가더니 제 손바닥 위에 통장들을 올려놓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해서 돈 못 받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무조건 잘할 거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시작해. 당신은 두렵지 않아? 만약에 망하면 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해보지도 않고 왜 망할 거라는 생각부터 하는 거야? 저번에 사업 망한 것 때문에 그래? 사업이라는 게 원래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겁이 나. 망했던 적이 있으니까 더 겁이 나. 처음 옷 사업했을 땐 전적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아니야. 겁먹지 마. 내가 옆에서 이렇게 응원하잖아. 당신 잘할 수 있어. 확실해. 이번엔 꼭 성공할 수 있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만 믿고 해보라며 아내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보였어요. 아내가 제게 준 돈은 어릴 때 받은 용돈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망설여진 것이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뜻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운 좋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위치도 좋은 곳에 싼 값으로 임대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더 생각해볼 것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할머니 레시피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어떤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것이니 초반 매출은 살짝 저조하긴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 재료값 정도는 벌었고 적자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메뉴들은 잘 팔리는데 할머니 표 치킨은 다들 선뜻 도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먹어본 적 없는 치킨이니 돈 내고 도전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자주 오시는 분께 한번 시식이라도 해보라고 조금씩 드려봤어요. 처음엔 친구들끼리 서로 먼저 먹어보라고 떠밀었어요. 그러다가 동시에 먹어보기로 합의하고 포크로 찍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인상 찡그리면서 치킨을 넣더니 몇 번 씹어보곤 표정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예전 회사에 입사할 당시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혹여나 맛없다고 하면 어쩌나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손님은 뭘로 만든 거냐고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다른 테이블에서 한참 메뉴 고르고 있던 손님이 호기심에 할머니표 치킨을 주문했죠. 그렇게 하나둘씩 할머니표 치킨을 먹어보곤 입소문이 타서 이젠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한 번은 경쟁업체에서 치킨 비법을 알아내려고 저희 가게에 알바로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표 치킨은 알바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었고 이미 레시피가 제 머리에 있어서 들고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에 레시피가 적힌 종이도 찾지 못하고 몇 주간 허탕을 쳤었죠. 제가 우연히 화장실에 갔다가 알바가 다른 사람과 내통하는 걸 듣고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그 뒤로 아무리 바빠도 알바를 쓰지 않았고 대신 처제부부가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사업 성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겹경사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될 것 같아서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했죠. 그 뒤로도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멀리서 찾아와서 먹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가게는 좁은데 손님은 갈수록 늘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확장 이전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손님들이 찾을 때 불편함 없게 이전 가게와 이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옮겼어요. 확장 이전을 하니 건물이 더 커진 만큼 손님들도 더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게 확장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가게 커졌으니 언제 가든 자리가 있겠다 싶어서 너도 나도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손님들을 밖에서 힘들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기다리시는 분들께 종이컵에 아기 입에도 쏙 들어갈 정도의 조그만 치킨 몇 개를 담아드리곤 했어요.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서비스 좋다고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체인점도 몇 개 내게 되고 그 사이에 아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쁜 딸을 낳았고 나중에는 본사라고 불리기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정말 소박하고 조그맣게 사무실도 하나 만들게 됐어요. 아무래도 가게가 늘어나니 식재료 발주 넣고 지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각 지점별로 지점장을 고용하고 주방에서 손을 뗐어요. 그렇게 처제 부부와 함께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돈과 관련된 업무는 제 아내가 하고 있었죠. 할머니표 레시피는 비밀이라 제가 사업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분의 공장에 소스를 맡겨서 매일 오전에 각 지점마다 배포했어요. 계약할 때 비밀 보장 각서를 썼기 때문에 레시피가 누설될 걱정은 없었어요. 그렇게 2년 후 다른 레시피로 또 치킨을 신메뉴로 출시했고 그 치킨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신메뉴를 첫 출시할 때 하루에 각 지점별로 20마리 한정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오픈 전부터 줄 서 있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나오는 메뉴마다 대박치고 매출은 나날이 상승하고 저희 가족은 돈방석에 앉게 됐죠. 전세만 살던 제 인생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일만 생겨도 되나 싶을 때쯤 정확히 6년 뒤 아내와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 아내가 자꾸 사무실에 안 나오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집에서 아내 폰으로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폰을 잽싸게 들고 방으로 들어가 저한테 안 들리게끔 조용히 통화를 하는 행동이 영 미심쩍었어요. 외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지금까지 봐온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안 나오는 횟수가 잦아지고 의심스러운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의심을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내가 다른 방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길래 들어봤는데 한 남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도통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누구 이름인지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아내가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로 가서 TV 보는 척을 했어요. 대충 통화 내용이 다음 날에 만나자는 말 같아서 몰래 아내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사무실에 간다고 말하고 주차장 구석탱이로 차를 옮겨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이어 아내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본인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혹여나 놓칠세라 곧바로 그 뒤를 쫓았어요. 한 카페 앞에 차를 정차하더니 이내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한 남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위치가 비스듬해서 남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아내의 얼굴만 정면으로 보였어요. 아내는 남자를 보자마자 울었는지 그 남자가 아내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어깨를 토닥이는데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그 둘 사이에 어떤 절절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다정해 보이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돈이 많아지니 이제 나보다 더 잘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건가 싶고 저 남자랑은 얼마나 만났고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나 집에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먼저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아내의 옷장부터 침대 옆 협탁 서랍 그리고 아내 화장대 서랍을 뒤졌죠. 아내 화장대 서랍 마지막 칸을 여는데 이상한 서류 봉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낸과 동시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종이를 훑어보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지더라고요. 설마 딸이 내 친딸이 아닌가 싶어서 검사 대상자의 이름을 봤는데 아내의 통화 속 그 남자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그 두 사람의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경악에 차 있을 때 아내가 와서 종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저는 입 벌린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쳐다봤어요. 여보, 혹시 이거 봤어? 아내 내용 다 읽은 거야? 아니, 사실은 내가 오늘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 유전자 검사 결과지던데 뭐야? 당신 나 몰래 뭐 하고 다닌 거야? 혹시 이거 조작해서 나한테 숨겨진 애 있다는 핑계로 이혼해서 다른 남자랑 살려고 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라니. 내가 다른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당신 말곤 다른 사람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진짜야. 내가 오늘 똑똑히 봤어. 증거 사진까지 있다고. 내가 직접 보여줘야 바른 대로 말할래? 여기 봐. 당신 맞잖아. 당신 왜 이 사람 보고 울었는데? 누군데 이 사람이 당신 눈물 닦아주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당신 아버지야. 당신 어릴 때 할머님한테 맡기고 도망가셨던 친아버지라고. 알고 보니 그동안 아내가 계속 사무실 비웠던 게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도망갔던 부모님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카페에서 본 아내 눈물 닦아주던 사람도 제 친아버지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 결과지도 저와 제 친아버지의 유전자 검사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괜찮다고 자신이 말 안 했으니 당연히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거라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처가댁에 가면 아내와 장인, 장모님의 사이좋은 모습에 티는 안 내도 내심 부러워했었거든요. 제 곁엔 아내밖에 없지만 아내는 제가 없어도 든든한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근데 그걸 아내가 눈치채고 있었는지 안쓰러운 마음에 제 부모님을 찾아주고 싶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제가 아버지 이름을 처음 듣고 익숙하다고 했었잖아요. 왜 익숙한가 했더니 아버지께서 저희 회사랑 협업하고 있는 공장 대표셨어요. 저랑 직접 만나서 계약까지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5살 때 할머니한테 맡겨졌으니 당연히 기억을 못했고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저를 못 봤으니 제 어릴 때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름만 기억하고 계셨는데 저랑 계약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름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잠깐 하셨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보고 이제라도 아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유전자 등록을 해놨는데 최근에 아내가 제 유전자를 등록하면서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달래다가 같이 울어버렸네요. 아내도 제 뒤에서 저희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셋이서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한참 하다가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오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내는 이제라도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은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 문득 사물함에 쪽지를 잘못 넣어준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 나는 요즘 당신이랑 결혼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사실 당신 사물함에 넣었던 쪽지 말이야. 다른 애한테 넣으려던 거 친구가 당신 사물함에 넣은 거거든. 아, 거기에 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지. 아마 당신이 알면 놀랄걸? 그거 서기훈이랑 나랑 짜고 친 거야. 걔가 지훈이 좋아했고 내가 당신 좋아했거든. 뭐? 둘이서 짜고 친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게 뭔 말이야? 나한테 자세히 말해봐봐. 당신이 서기훈한테 먼저 쪽지 주고 사람 없을 때 넣겠다고 2시간 뒤에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몰래 서기훈한테 그 쪽지 나한테 넣으라고 했어. 지훈이랑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고등학생 때 쪽지 사건의 전말이 친구와 아내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친구는 제 첫사랑을, 아내는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둘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친구와 제 첫사랑이 이어질 수 있게 작업을 쳤던 거고요. 그런데 아내도 제가 자기랑 연애할 줄은 몰랐었대요. 쪽지 잘못 넣은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귀게 되니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만났든 아내를 만나게 도와준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옛날 얘기하니까 저와 아내는 그 둘의 근황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건너 근황을 알게 됐는데 둘은 저희보다 더 오래 연애했는데 연애하면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어찌저찌 결혼까지 갔었나 봐요. 첫사랑이 이쁘고 성격이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인기가 많았어도
아내 한 명만 바라봤었는데 첫사랑은 저와 반대로 이 남자도 만났다, 저 남자도 만났다, 한마디로 얼굴값을 하고 다닌 거죠. 친구와 첫사랑 사이에 애까지 있었는데 결국 애는 친구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친구는 그날 제 쪽지를 아내 사물함에 넣은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게 다 자업자득인 거죠. 그리고 첫사랑은 돈 많은 남자랑 재혼했다가 최근 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감히 제가 예상해보는데 그 아이는 앞으로 재혼과 이혼을 반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그게 다 자기 업으로 돌아와서 부메랑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하루빨리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저는 지금 아내와 딸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앞에 이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저희처럼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